결혼 5년 차. 나는 묵묵히 그림자 같은 내조를 하며 무명의 조연출이었던 남편을 방송국의 스타 PD로 만들었다. 그는 그런 내 앞에서 임신한 신인 여배우를 끌어안고 이혼을 요구하며 눈치껏 몸만 나가라고 했다. 시댁 식구들은 드디어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나를 쫓아냈다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들은 몰랐다. 남편의 성공, 그가 연출한 모든 대박 드라마의 진짜 작가이자 투자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이혼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순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었다. 결혼기념일, 남편 윤태주는 나에게 목걸이 하나를 선물했다. 다이아는 작았지만 그는 말했다. 선우야,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비둘기 알만한 걸로 바꿔줄게. 나는 웃으며 그의 셔츠 주름을 매만져주며 지난 5년간 매일 그랬듯 다정하게 대답했다. 비둘기알 다이아는 됐어요. 난 그냥 당신만 무사하면 돼요. 그는 감동한 듯 나를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만큼은 서울의 바람마저 달콤하게 느껴졌다. 남들 눈에 나는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내 남편 윤태주는 JBC 방송국에서 가장 젊고 잘나가는 스타 PD였다. 그가 연출하는 드라마마다 시청률 대박에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전업주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애정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자신의 영감의 뮤즈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매일 집에서 꽃꽂이나 요리만 하면서 호의호식한다고, 심지어 까다롭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조차 카메라 앞에서는 내 손을 잡고 복덩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거짓말인지는 오직 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윤태준의 사랑이란 나를 새장 속에 가둬두고 내 재능을 마음껏 빨아먹기 위한 족쇄였다. 내 이름과 커리어를 포기하게 만든 달콤한 감옥이었다. 그가 말하는 영감의 뮤즈란, 매일 밤 그가 막히는 대본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을 때마다 내가 무심한 척 툭툭 던져주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에 불과했다. 내 이름은 하선우. 아버지는 대한민국 드라마 작가계의 거목이시고 오빠는 유명 감독이다. 나는 그런 환경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자라며 이야기의 구조와 인물 구축에 대한 거의 본능적인 감각을 지녔다. 나는 윤태준을 사랑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입 PD 시절에도 꿈을 향해 고집스럽게 나아가던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그 가련하고도 예술가적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내 배경을 전부 숨겼다. 내 재능을 감추고 지극히 평범한 여자처럼 그와 결혼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보잘것없는 대학을 나온 고아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성공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나는 그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가 슬럼프에 빠지면 나는 어디서 들은 재미있는 얘기라며 슬쩍 아이디어를 흘렸다. 그가 캐스팅으로 골머리를 앓으면 나는 우연히 잡지에서 본 배우라며 그에게 어울리는 얼굴을 추천했다. 그가 투자 문제로 전전긍긍할 때면 나는 우리 집안의 자본을 움직여 익명의 엔젤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댔다. 그가 연출한 모든 대박 드라마는 기획부터 자금 지원까지 사실상 내가 마쿠에서 조종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모든 공을 독차지했다. 무명의 조연출에서 스타 PD의 자리까지 그렇게 한 걸음씩 올라섰다. 그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나를 보는 눈빛 역시 초기의 사랑과 의지에서 이제는 당연함과 심지어는 알아채기 힘든 경멸마저 묻어났다. 아마 그는 집안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내가 자신과 결혼한 것을 하늘이 내린 은총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 은총은 그의 최신작 이별의 바다 종반견에서 마침내 썩어 문드러진 속내를 드러냈다. 그날 밤 그는 파티의 주인공으로 모두에게 둘러싸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나는 늘 그랬듯 조용히 구석에 앉아 미소 띤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투자자와 배우들 사이를 오가며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다. 그때 이하린이 보였다. 이별의 바다의 여주인공이자 갓 데뷔한 신인 배우. 그녀는 윤태준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고는 뭐가 그리 재밌는지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윤태주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여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교태 섞인 몸짓으로 그의 가슴을 툭 쳤다. 그 눈빛, 그 스킨십은 결코 감독과 배우 사이의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붙들린 듯 숨막히는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이아린을 안다. 그녀 역시 윤태준이 여주인공 캐스팅으로 애를 먹을 때 내가 수많은 신인 프로필 더미 속에서 직접 골라 추천해준 배우였다. 이 친구, 눈에 서사가 있네. 뜨겠어. 이제 와보니 그 서사는 바로 나를 겨냥한 것이었다. 종반견이 끝나고 한남동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성공의 기쁨에 취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내 싸늘한 표정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선우야, 오늘 국장님이 또 칭찬하셨어. 내가 방송국의 미래래. 300억짜리 스플러스급 새 프로젝트도 바로 나한테 맡기셨다고. 그는 흥분해서 재킷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나는 평소처럼 그것을 받아 옷걸이에 걸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그래? 나 잘 된 거 안 기뻐. 그제야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옅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윤태준 씨, 이아린 씨랑 무슨 사이예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귀찮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바로 걸어가 위스키를 한 잔 따르더니 단숨에 들이켰다. 어차피 본 거 숨기지 않을게. 그는 배등을 기댄 채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듯 말했다. 사귀는 사이야. 언제부터요? 촬영 시작했을 때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심장의 통증만이 날카롭고 선명했다. 촬영 시작했을 때부터. 그 말은 내가 그의 대본을 위해 밤을 새우고 그가 투자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동분서주하고 그가 촬영장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다정하게 위로해주던 그 모든 밤에 그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왜요?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 겨우 두 글자를 뱉어냈다. 그가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과 동정이 가득했다. 왜냐고. 하선우, 당신 꼴을 좀 봐.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몸에 걸친 수수한 홈웨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온종일 부엌이랑 거실만 뱅뱅 돌면서 몸에선 늘 음식 냄새나 풍기고 내가 내 예술, 내 창작에 대해 얘기하면 당신이 뭘 알아. 아린이는 달라. 걘 날 이해해. 나한테 열정과 영감을 준다고. 열정과 영감. 그가 말하는 열정과 영감은 전부 내게서 훔쳐간 것들이 아니었던가. 나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잊었다. 우리 이혼하자. 그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말투였다. 아린이 임신했어. 난 그 애랑 뱃속의 아이한테 책임을 져야 해. 임신. 세 글자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심장을 내리쳤다. 결혼 5년 동안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 몸에 문제가 없으니 그저 인연이 아직 닿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며 앞에서는 물론 뒤에서도 나를 알도 못 낳는 암탈. 윤씨 집안대를 끊을 년이라며 비난했다. 이제 그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핑계가 되었다. 선우야, 너 나 만나서 5년 동안 호강했잖아. 그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말투를 누그러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시혜적인 태도는 더욱 역겨웠다. 고아 출신의 별다른 기술도 없는 네가 나 없이 살려면 막막할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하자. 이 아파트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5억 원 전부 너 줄게. 그동안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훈계하는 어조로 덧붙였다. 사람이 만족할 줄도 알아야지. 추하게 굴지 마. 조용히 돈 받고 떠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야. 나는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낯설고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그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내게 보상을 운운하는가. 그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내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던가.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떻게 됐어, 태준아? 그 알 못 낳는 암탉이랑 얘기 끝냈어. 윤태준은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대답했다. 응, 말했어. 잘했다. 내 아들 장하다. 진작에 그년을 찾어야지. 우리 아린이는 톱스타에. 뱃속에는 우리 윤씨 집안 장손까지 품고 있잖아. 내가 내일 당장 절에 가서 시주하고 와야겠다. 우리 집안 드디어 기 좀 펴겠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톤이 높아져 있었다. 뒤이어 시동생 윤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진짜 대박. 그럼 이제 톱스타가 형수님이 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걸그룹 멤버들도 막 만날 수 있는 건가? 형이 팍팍 밀어줘야 돼. 이 가족은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 떼처럼 내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태주는 전화를 끊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들었지? 선우야, 우린 이제 사는 세상이 달라.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5년간 사랑했고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좋아요. 내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다. 이혼할게요. 그는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네. 그는 내가 마음을 바꿀세라.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와 펜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사인해. 나는 펜을 들었다. 합의서의 재산 분할 항목에 적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글자와 윤태준의 위선적인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마침내 나라는 짐을 벗어 던지고 내 재능과 우리 집 돈으로 그의 진정한 사랑과 행복한 미래를 꾸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들은 모두 나, 하선우가 힘없고 나약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전업주부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이혼 합의서의 마지막 칸에 내 이름을 한 획 한 획 정성껏 적어 내려갔다. 하세연우.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있었다. 이혼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윤태준과 함께 한 5년의 추억과 그의 무자비한 배신이 고스란히 담긴 그 아파트를 나왔다. 내 옷 몇 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가 사준 선물들, 내가 손수 꾸민 가구들, 이제 와보니 전부 지독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내 변호사이자 우리 집안의 법률 고문인 정 변호사님이 아래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빈손을 보고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아가씨, 다 처리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 올라탔다. 네, 정 변호사님, 다 끝났어요. 이제 법적으로 윤태준 씨와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과 도련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두 분께선 진작부터 그 윤태준이라는 자가 아가씨의 짝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그땐 제가 어렸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었죠. 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꿈에서 깼어요.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소셜미디어 알림이 떴다. 윤태준이 올린 새 게시물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서울 최고의 한정식집 운이각이었다. 사진 속에서 윤태준은 의기양양하게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살짝 부른 배를 감싸 안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아린이 있었다. 나의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양옆에서 입이 귀에 걸릴 듯 웃고 있었다. 온 가족이 샴페인 잔을 들고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과거는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가족 행복 새 생명 운이각. 내 입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자 며칠 전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겨우 예약해둔 곳이었다. 결국 그 자리는 내가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그들의 파티 장소가 되어버렸다. 정말이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던 모양이다. 내게 마지막 남은 체면조차 지켜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정 변호사님, 나는 휴대전화를 끄며 차갑게 말했다. 시작하시죠. 정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다. 렌즈 너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접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운이각의 호화로운 룸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윤태주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이아린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저와 아린이의 미래는 탄탄대로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었다. 지금 진행 중인 스플러스급 프로젝트 왕좌가 곧 촬영에 들어갑니다. JBC 방송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투자금만 300억 원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이 드라마만 터지면 저는 대한민국 드라마계에서 논란의 여지 없는 최고의 PD가 되는 겁니다. 이아린의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방, 우리 아린이 잘 부탁하네. 아빠, 걱정 마. 태준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이아린은 부끄러운 듯 윤태준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저명한 스타 PD를 발목 잡을 그녀의 마지막 무기였다. 시어머니 오정숙은 얼굴 가득 주름이 잡히도록 웃으며 커다란 댁에 다리 하나를 이아린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아이고, 내 예쁜 며느리. 어서 많이 먹어라. 다 우리 금쪽 같은 손주를 위한 거란다. 알도 못 낳는 어떤 년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재수없게 시리. 시동생 윤태민은 옆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부러운 듯 형을 쳐다봤다. 형, 진짜 이제 인생 역전이네. 근데 형, 내 차가 좀 낡았는데 언제쯤 포르쉐 신형으로 바꿔줄 거야. 문제없어. 윤태준이 호탕하게 손을 내저었다. 형 프로젝트 성공하면 포르쉐는 무슨 페라리라도 뽑아줄게. 가족들은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에 젖어 마치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윤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JBC 방송국의 국장이었다. 그는 즉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침 제가 보고 드리려던 참이었. 전화기 너머로 국장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윤 PD,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들어오세요. 네. 국장님, 제가 지금 가족들과 식사 중이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윤태준은 국장의 전례 없이 심각한 목소리에 당황했다. 당신이 맡은 새 프로젝트 왕좌, 문제 생겼습니다. 윤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모든 투자사가 바로 방금 전에 전부 투자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프로젝트 엎어졌어요. 네. 윤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투자사들, 저희랑 계속 잘 해오던 것들 아닙니까? 오해 없습니다. 국장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 제작했던 모든 드라마, 이별의 바다 포함해서 심각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플랫폼에서 전부 서비스 중단 조치될 겁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윤 PD, 당신은 해고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과 JBC 방송국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윤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은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했다. 해고, 서비스 중단, 저작권 분쟁,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룸 안이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경악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태준 오빠, 왜 그래? 국장님이 뭐래? 이아린이 불안한 듯 물었다. 윤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 오정숙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머, 내 카드가 왜 안 긁히니? 그녀가 오늘 저녁에 비싼 식사비를 결제하려 했지만 보스기에는 사용 불가 카드라는 메시지만 떴다.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한도 없는 부부 VIP 블랙카드인데. 오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서빙 직원의 이상한 눈초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엄마, 시끄럽고 내 카드로 해. 윤태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가 지갑에서 자기 카드를 꺼내 건넸지만 결과는 여전히 결제 불가였다. 옆에 있던 윤태민 역시 전화를 한 통 받더니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 차를 견인해 갔다고? 무슨 자격으로? 그거 우리 형이 사준 차란 말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해당 포르쉐 차량은 하선우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차주분의 요청을 받고 차량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하선우. 윤태민은 멍해졌다. 말도 안 돼. 혼란의 와중에 이아린의 휴대전화도 울렸다. 소속사 대표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표의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터져 나왔다. 여린, 너 도대체 누구한테 밑보인 거야? 방금 회사로 통보 왔어. 우리 회사 최대 투자처. 이별의 바다에 투자했던 그 엑스크리에이션에서 널 지목해서 업계에서 매장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회사는 너랑 즉시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했어. 천문학적인 위약금이나 준비해. 네. 이아리는 놀라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엑스크리에이션. 윤태준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가장 신비롭고 가장 통이 큰 엔젤 투자자가 아니었던가. 연이은 충격에 가족들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동자에서 똑같은 공포와 혼란을 읽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자축하던 바로 이 순간 갑자기 조여들며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것 같았다. 윤태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찾아냈다. 하선우. 어머니가 쓰던 한도 없는 블랙카드는 하선우의 가족 카드였다. 동생이 몰고 다니던 포르쉐는 하선우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아린이 여주인공 역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드라마의 최대 투자자가 바로 우리 집안의 회사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스플러스급 프로젝트의 가장 큰 손이었던 투자사들 역시 전부 우리 집안과 얽혀있는 기업들이었다. 그가 자신의 생명줄처럼 여기고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그가 쓸모없다며 뻥 차버린 전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고아라고 믿었던 여자, 그가 5억 원을 쥐어주며 동정했던 그 불쌍한 여자. 하선우. 윤태준은 핏발선 눈으로 이를 악물고 그 이름을 내뱉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평범한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게 아니었다.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재벌가의 대릴 사위로 들어왔으면서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재벌가가 모든 것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윤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식당을 뛰쳐나갔다. JBC 방송국으로 가야 했다. 국장을 만나서 똑똑히 물어야 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분명 하선우, 그 미친 여자가 꾸민 짓이다. 감히 어떻게... 네. 하지만 그가 숨을 헐떡이며 방송국 정문에 도착했을 때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무정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윤 PD님, 아니, 윤태준 씨,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의 눈에는 약간의 동정과 거리감이 서려 있었다. 비켜. 내가 JBC 스타 PD야. 국장님 뵈러 왔다고. 윤태준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억지로 들어가려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보안 요원들은 이제 2개의 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윤태준 씨,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으며 더 이상 본사 직원이 아닙니다. 개소리 마. 너희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JBC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감히 날 막아. 그는 발버둥 쳤다.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말끔하던 수트는 구겨졌다. 평소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집에서 쫓겨난 개처럼 초라했다. 주변을 지나가던 방송국 직원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한때 그를 떠받들고 우러러보던 후배들의 눈에는 이제 경멸과 고소하다는 표정만이 가득했다. 윤태준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던 그때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소리 없이 방송국 정문 앞에 멈춰섰다. 14번 번호판. 서울 상류층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번호였다. JBC 방송국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하동진 회장의 차였다. 윤태준의 몸부림이 멈췄다. 그는 멍하니 그 차를 바라보았다. 그는 저 차를 본 적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가장 성대한 연말 파티 때 국장이 직접 차문을 열어주며 극진히 모시던 그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우러러 봐야만 하는 닿을 수 없는 존재였다. 차문이 열렸다. 먼저 내린 것은 정 변호사였다. 그는 차를 돌아 반대편으로 가더니 공손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디올 오트쿠티르 컬렉션에 크리스털 슈즈를 신은 발이 우아하게 땅을 밟았다.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샤넬 수트를 입은 내가 차에서 천천히 내렸다. 햇살 아래 윤태준이 선물했던 싸구려 목걸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중앙에 박힌 다이아몬드는 그가 언젠가 약속했던 바로 그 비둘기알 크기였다. 윤태준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린 채 나를 쳐다보았다. 하선우.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온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귀함과 서늘한 기품을 뿜어내는 이 여자가 정말 매일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수수한 홈웨어를 입고 있던 그 아내가 맞단 말인가. 방금 전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던 국장을 포함한 JBC의 모든 임원들이 건물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와 일렬로 서서 나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충격으로 일그러진 윤태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하이힐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굽 소리가 마치 그의 커리어의 종언을 구하는 장송곡처럼 울렸다. 윤 PD님. 나는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붉은 입술이 열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귀 속에 똑똑히 파고들었다.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는 걸 깜빡했네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온기는 사라지고 얼음 같은 조롱만이 남아있었다. 나, 하선우는 당신의 전 아내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연출한 모든 대박 드라마의 원작자, 필명 덱스이기도 하지. 윤태준의 몸이 휘청거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덱스, 업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 없지만 시청률 보증수표로 불리는 천재 작가. 그가 매번 인터뷰에서 자신과 교감하며 영감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떠벌리던 그 사람이 하선우였다니.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있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했다. 몸짓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나는 그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이 미래에 두 번 다시 발붙일 수 없게 될 이 JBC 방송국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것도 꽝. 윤태준의 머릿속에 폭탄이 터진 듯 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섰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을 나는 매라고 믿었고 나는 땅바닥에 하찮은 참새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그저 새장 속에 갇혀 주인이 주는 모이를 받아먹던 카나리아였고 나는 그 새장의 열쇠를 쥐고 언제든 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의 모든 자부심과 성취가 바로 이 순간 내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이하린과 윤태준의 가족들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군림하는 나와 바닥에 주저앉은 윤태준을 목격했다. 이하린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재벌계 입성할 비장의 카드라고 믿었던 뱃속의 아이는 이제 그녀 인생 최대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달려들어 윤태준의 멱살을 잡고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윤태준, 너 천재 PD라며 쟤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전업주부라며 나한테 사기쳤어. 이 사기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시어머니 오정숙과 윤태민도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눈앞에 완전히 낯선 전 며느리 전 형수를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들은 달려와 내게 매달리고 싶었을 것이다. 과거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던 것처럼 내 다리를 붙잡고 울며 불며 애원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벽처럼 그들의 더러운 손을 내게서 1미터 떨어진 곳에서 막아섰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순종적이고 비굴하며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의 생사를 냉담하게 결정짓는 모습을. 정 변호사님, 나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더 이상 쳐다보는 것조차 시간 낭비였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세요. 네, 아가씨. 나는 몸을 돌려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JBC 방송국 정문으로 들어섰다. 한때 나에게는 그저 남편의 직장일 뿐이었던 그 유리문이 이제는 내 왕국의 입구가 되었다. 등 뒤에서
윤태준의 절망적인 포효와 이하린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나의 전 시댁 식구들의 품위 없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든 소음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화려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윤태준의 몰락은 내 생각보다 빠르고 철저했다. 천재 PD는 신단에서 추락하여 업계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기꾼이자 도둑놈이 되었다. 나는 원작자 덱스의 이름으로 변호인단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및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지난 5년간 그가 내놓은 모든 작품의 핵심 아이디어와 대본 골격이 내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그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JBC 방송국은 신속하게 그와 선을 긋고 그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며 영구 출연 금지 명단에 올린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곧 대한민국 방송계 전체가 그에게 문을 닫았다. 표절이라는 좋은 글씨가 새겨진 PD에게 재기의 기회는 없었다. 그는 명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투자자들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되어 그를 압박했다. 그가 내게 보상이라며 던져주었지만 내가 받지도 않았던 한남동 아파트를 포함한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나는 그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고 심지어 옛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때 잘나가던 스타 PD는 이제 모두가 피하는 역병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하린의 말로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윤태준이 완전히 몰락했고 재벌가 입성의 꿈이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뱃속에 아이를 지웠다. 한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생명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깃털처럼 가벼웠다. 소속사는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청구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단역이나 심지어는 노출이 필요한 저예산 웹드라마까지 닥치는 대로 출연해야만 했다. 한때 내일의 스타로 불리던 그녀는 이제 촬영장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몸을 팔아 푼돈을 버는 무명 배우로 전락했다. 나의 전 시댁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찍고 있었다. 나의 무제한 가족 카드를 잃어버린 후 씀씀이가 헤펐던 전 시어머니 오정숙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졌다. 시동생 윤태민은 자랑처럼 몰고 다니던 포르쉐를 뺏긴 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백수로 돌아갔다. 그들 가족은 넓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오래전 살았던 서울 변두리에 낡고 비좁은 빌라로 이사해야만 했다. 수입원이 끊기자 자애로운 어머니와 효자 아들, 돈독한 형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매일 돈 때문에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정숙은 윤태준을 집안을 망친 폐물이라고 욕했고 윤태준은 애초에 돈 많은 며느리를 얻으라고 닥달한 어머니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멀었다고 원망했으며 윤태민은 형이 무능해서 자기 인생까지 망쳤다고 불평했다. 한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화기애애했던 그 가족에게는 이제 끝없는 상호 비방과 증오만이 남았다. 그 모든 일은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비참한 말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신분을 숨기지 않고 작가 덱스이자 제작자 하선우로서 내가 사랑하는 업계에 정식으로 복귀했다. 나는 아버지의 방송국 산하에 나만의 제작사를 차렸고 절대적인 자율권을 보장받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윤태준이 망쳐놓았던 스플러스급 프로젝트 왕좌를 재가동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메가폰을 잡고 대본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윤태준의 얄팍한 취향에 맞추기 위해 넣었던 자극적인 설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권력과 욕망, 인간 본성에 대한 나의 초기 구상을 완벽하게 복원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제작진과 배우들로 팀을 꾸렸다. 모두가 낙하산처럼 나타난 젊은 제작자인 나를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작 발표회에서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하선우 PD님, 윤태준 전 PD의 아내로서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를 이어받으셨는데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까? 세간에는 PD님이 진짜 덱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사실입니까?
나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이크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첫째, 저는 윤태준 씨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둘째, 저는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품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셋째, 네, 맞습니다. 제가 덱스입니다. 나의 솔직한 답변은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작가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녀와 윤태준 사이에 있었던 알려지지 않은 과거에 더욱 경악했다. 의심의 목소리, 동정의 목소리,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왕좌의 제작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대본의 글자 하나하나부터 의상과 소품의 디테일, 카메라의 움직임 하나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겼다. 지난 5년간 억눌려왔던 재능과 열정이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여 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몇 달 후 왕좌가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회부터 시청률은 JBC 방송국의 근래 첫 방송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촘촘한 서사와 입체적인 인물, 깊이 있는 주제는 순식간에 이 드라마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만들었다. 온라인은 온통 드라마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미쳤다. 이게 진짜 정치 사극이지. 매일 윤태준이 만들던 유치한 사랑 타령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작가 덱스 최고, 하선우 PD 최고. 이게 진짜 역대급 조합이었네. 물론 동일 인물이지만 오늘부터 내 워너비는 하선우다. 재능, 외모, 돈, 거기에 사이다 복수까지. 완전 드라마 주인공 서사 아니냐고. 왕좌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던 날, 전국 시청률은 40%를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나, 하선우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도, 그림자 속에 사는 존재도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스포트라이트 아래 섰으며 모두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성공적인 종반견이 열리던 밤, 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호텔 최고층의 전면 유리창 앞에 서서 모든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이 대낮처럼 도시를 밝혔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무심코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몇몇 인형이 격렬하게 다투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윤태준과 그의 가족들이었다. 그는 구겨진 점퍼를 입고 기름진 머리에 수염도 깎지 않은 채 과거의 세련된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곁에 있는 오정숙과 윤태민 역시 남루한 옷차림에 잔뜩 날이 선 표정이었다. 무언가 때문에 싸우는 듯 윤태준이 윤태민을 거칠게 밀쳤고 오정숙은 땅을 치며 윤태준의 등을 두들겼다.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비참한 무언급 같았다. 바로 그때 윤태준은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는 수많은 차들을 가로질러 유리창 앞에 서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우리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나는 그의 눈에 담긴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지독하게 짙은 후회를 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소리 없이 외치는 것 같았다.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아니었을까. 안타깝게도 만약이란 없었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시선을 거두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연회장에서 나를 기다리는 나의 진정한 파트너들을 향해 손에 든 잔을 높이 들었다. 잔 속의 샴페인이 크리스털 조명 아래 매혹적인 빛을 뿜어냈다. 나는 단숨에 들이켰다. 나의 죽어버린 사랑을 위해, 그리고 눈부시게 찬란한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